돌아, 그림이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란다. 그림은 보는 사람의 눈을 움직이는 것이다. 종이 위에 새 한 마리를 앉혀놓고 보는 사람 마음속에서 그 새가 날아오르게 만들 수 있어야 진짜 그림이지. 물 한 방울 그리지 않았는데도 네 눈에는 물이 보이는구나. 그것이 바로 그림의 이치다. 보이는 것을 그리려 들지 말고 보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을 그려야 한다. 이놈, 또 거기서 멍하니 그림을 훔쳐보고 있구나. 먹이나 갈 것이지 니깟 것이 그림은 봐서 무엇하느냐. 부실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다. 분수를 알아라. 죄송합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귀한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화공이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에는 아마 이만한 그림을 그릴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기야, 그림이 아무리 살아있는 듯해도 결국은 종이 위의 그림일 뿐이지요. 조선의 화공 가운데 누구든 이 새를 진짜처럼 날아가게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그리한다면 조선의 솜씨에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기, 그림 속의 새를 어찌 날린단 말이오. 애초에 될 일을 가지고 청하셔야지요. 안 될 일이라 미리 단정하시는군요. 정 그러시다면 조선에는 그만한 화공이 없다고 인정하시면 그뿐입니다. 누가 나서겠는가? 이는 한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나라의 체면이 걸린 일이다. 한얍 섬나라의 그림 하나에 조선의 도화서가 흔들릴 리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저 새를 날려 보이겠습니다. 하하, 이것이 조선 으뜸 화원의 솜씨입니까? 새를 날리기는커녕 멀쩡히 살아있던 새를 그만 잡아버리셨군요. 이만하면 조선에는 솜씨 있는 화공이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으뜸 화원이란 자가 이 무슨 망신인가? 이는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닌 일입니다. 도화서를 이끄는 자의 솜씨가 고작 이 정도였단 말입니까? 전하, 실은 저 아이가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아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다 합니다. 어린 것이 한번 나서 보고 싶다 하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도리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네요. 도리의 솜씨를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화서 마당에는 새벽부터 먹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벼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올해 10세, 도화서에서 가장 어린 아이였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화원들이 쓰다 버린 붓을 빨고 먹을 갈고 새벽마다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도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고 먹물이 손톱 밑까지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리는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먹을 가는 동안만큼은 화원들이 그려나가는 그림을 곁눈질로 훔쳐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붓끝에서 산이 솟고 물이 흐르고 새가 내려앉는 그 광경이 도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구경거리였습니다. 낮에 본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밤이면 도리는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 그림을 다시 그려보곤 했습니다. 화원이 그린 새의 깃털 하나 가지 하나까지 똑같이 따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 솜씨를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천한 심부름꾼이 함부로 붓을 흉내낸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나마 도화서에 머물 자리마저 잃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도화서의 인기척이 모두 사라지면 도리는 품속 깊이 간직해둔 낡은 화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닳고 종이가 누렇게 바랜 화첩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의 스승이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도리의 스승은 한때 도화서에서 으뜸가는 화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붓끝에 혼이 깃든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길에서 떠돌던 어린 도리를 거두어 글자를 가르치고 붙잡는 법을 가르쳐준 이도 바로 그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돌아, 그림이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란다. 어린 도리가 고개를 갸웃하면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림은 보는 사람의 눈을 움직이는 것이다. 종이 위에 새 한 마리를 앉혀놓고도 보는 사람 마음속에서 그 새가 날아오르게 만들 수 있어야 진짜 그림이지. 한 번은 스승이 종이 위에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놓고 도리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지금 헤엄치고 있는 것 같으냐고 말입니다. 도리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헤엄치는 것 같다고 답하자 스승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 한 방울 그리지 않았는데도 내 눈에는 물이 보이는구나. 그것이 바로 그림의 이치다. 보이는 것을 그리려 들지 말고 보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을 그려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승의 눈빛이 너무도 따뜻해서 도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승에게는 시세 많은 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도화서의 화원 한치성이었습니다. 한치성은 재주보다 욕심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을 늘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궁에 바칠 그림 한 폭이 감쪽같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치성은 그 죄를 스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스승이 쫓겨나던 날 도와서 사람들은 누구 하나 스승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치성의 위세가 두려웠던 까닭입니다. 어린 도리만이 스승의 옷자락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스승은 그런 도리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을 뿐 끝내 변명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증좌도 변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승은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리가 마지막으로 본 스승의 모습은 다 낡은 화첩을 도리의 손에 꼭 쥐어주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에 내가 평생 깨우친 것이 다 들어있다. 언젠가 내가 이것을 알아볼 날이 올 게야. 스승이 떠난 자리, 도화서의 으뜸 화원 자리는 한치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한치성이 으뜸 화원이 된 뒤로 도화서의 그림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화원들은 저마다 한치성의 눈에 들 그림만 그리려 애썼고 마음을 담아 붓을 드는 이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한치성은 이제 도화서에서 누구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폈고 그가 지나갈 때면 모두 길을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한치성은 도리를 몹시 거슬려 했습니다. 쫓겨난 화원이 거두었던 천한 아이가 아직도 도와서 마당을 어슬렁거린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이놈, 또 거기서 멍하니 그림을 훔쳐보고 있구나. 한치성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리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벼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먹이나 갈 것이지 내깟 것이 그림은 봐서 무엇하느냐. 붓이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다. 분수를 알아라. 도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치성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떠났고 곁에 있던 화원들도 키득거리며 도리를 비웃었습니다. 홀로 남은 도리는 갈라진 손으로 품속의 화첩을 가만히 쥐어보았습니다. 누구도 도리를 화공으로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붓 한 번 제 손으로 잡아본 적 없는 심부름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화첩 속에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스승의 가르침이 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언젠가 그 가르침을 세상에 펼쳐 보일 날이 온다면 그때는 스승의 억울함까지 함께 풀어드리리라. 도리는 어두운 마당에 홀로 앉아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궁궐 안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신이 당도한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안부를 주고받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신의 얼굴에는 어딘가 거만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사신의 행렬은 요란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진귀한 예물이 줄을 이었고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걸음에는 은근한 위세가 실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호를 다지러 온 사신이었지만 그 속내는 조선의 그릇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데 있었습니다. 넓은 대전에는 임금과 대신들이 자리를 잡았고 도화서의 화원들도 한쪽에 늘어섰습니다. 으뜸 화원 한치성은 가장 앞자리에 서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뒤로 한참 떨어진 구석에 먹과 붓을 받쳐든 도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날의 자리는 단순한 인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신이 무엇을 들고 왔는지에 따라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전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예부터 두 나라는 글과 그림, 솜씨를 두고 은근히 자존심을 겨루어왔던 터라 모두가 사신의 입에서 나올 말을 마른 긴장 속에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사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귀한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신이 손짓하자 시종들이 비단으로 곱게 감싼 족자 하나를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비단이 스르륵 벗겨지는 순간 대전 안에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족자 속에는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 다소곳이 앉은 작은 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어찌나 생생한지 깃털 한 올 한 올이 살아 숨 쉬는 듯 했고 까만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필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작은 부리를 열어 지저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화원들조차 자기도 모르게 그림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솜씨를 다투는 화원의 눈으로 보아도 그것은 분명 보기 드문 명품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저 작은 새가 정말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만큼 묘한 그림이었습니다. 대신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슬그머니 불안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만한 솜씨를 조선에서 과연 누가 당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화공이 그린 그림입니다. 살아있는 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신은 턱을 치켜들고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조선에는 아마 이만한 그림을 그릴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한 마음은 있었지만 누구도 그 그림이 빼어나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신이 한술 더 떴습니다. 하기야 그림이 아무리 살아있는 듯해도 결국은 종이 위의 그림일 뿐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해봅시다. 조선의 화공 가운데 누구든 이 새를 진짜처럼 날아가게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그리할 수만 있다면 저는 두말 없이 조선의 솜씨에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겠습니다. 대전 안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림 속 새를 날아가게 하라니 이는 도무지 사람의 재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대신이 보다 못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림 속의 새를 어찌 날린단 말이오. 애초에 될 일을 가지고 청하셔야지요. 그러자 사신은 기다렸다는 듯 빙그레 웃었습니다. 안 될 일이라 미리 단정하시는군요. 정그러시다면 조선에는 그만한 화공이 없다고 솔직히 인정하시면 그뿐입니다. 말문이 막힌 대신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신은 처음부터 답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 조선을 망신주려 작정하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금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나서겠는가? 이는 한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나라의 체면이 걸린 일이다. 모두의 시선이 으뜸 화원 한치성에게로 쏠렸습니다. 도화서를 이끄는 자가 마땅히 나서야 할 자리였습니다. 한치성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조금도 염려치 마십시오. 한낱 섬나라의 그림 하나에 조선의 도화서가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저 새를 날려보이겠습니다. 그 호언장담에 사신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한치성은 붓을 들고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붓끝을 그림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그는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새를 어떻게 날린단 말인가? 날개를 펼쳐 그려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한치성의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평생 남의 그림을 흉보고 자리만 탐했을 뿐 정작 이런 재주는 길러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큰 소리를 친 뒤였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한치성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소곳이 앉아있던 새의 양옆에 날개를 활짝 펼친 모양을 덧그려 넣었습니다. 앉은 새를 날아오르는 새로 바꾸어 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본래의 새는 그토록 생생했는데
한치성이 덧그린 날개는 뻣뻣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나무판에 못으로 박아놓은 듯 굳어버린 날개였습니다. 살아 숨 쉬던 새가 도리어 생기를 잃고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허수아비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한치성은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 했습니다. 새의 주위에 구름과 바람결을 마구 그려 넣어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꾸며 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이 급할수록 붓질은 더 어지러워졌고 그림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가 시원하게 나는 모습이 아니라 거센 바람에 휘말려 떨어지는 가엾은 새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차라리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치성은 멀쩡한 명품 위에 제 손으로 흠집만 잔뜩 남겨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전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하, 이것이 조선 으뜸 화원의 솜씨입니까? 새를 날리기는커녕 멀쩡히 살아있던 새를 그만 잡아버리셨군요. 사신은 옷소매로 입을 가리며 비웃음을 이어갔습니다. 이만하면 조선에는 솜씨 있는 화공이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사신의 노골적인 비웃음에 대신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치성은 붓을 든 채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의 표정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으뜸 화원이라는 자가 이 무슨 망신인가. 평소 한치성의 위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지내던 대신들도 이때다 싶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닌 일입니다. 도화서를 이끄는 자의 솜씨가 고작 이 정도였단 말입니까? 사방에서 쏟아지는 책망에 한치성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거드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한치성은 살 길을 찾으려 황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도리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한치성의 머릿속에 비열한 꾀 하나가 스쳤습니다. 이대로 혼자 모든 망신을 뒤집어 쓰느니 차라리 저 천한 아이를 끌어들여 함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자는 속셈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런 심부름꾼 따위가 무엇을 해낼 리 없으니 망신을 나누기에는 더없이 좋은 상대였습니다. 한치성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실은 저 아이가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아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다 합니다. 어린 것이 한번 나서 보고 싶다 하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도리는 단 한 번도 나서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과 붓을 받쳐든 채 구석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도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한치성의 눈빛에는 천한 심부름꾼 따위가 무엇을 하겠느냐는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어린 도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사신 또한 흥미롭다는 듯 도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호, 저 어린아이가 말입니까? 조선은 어지간히도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비웃음 섞인 사신의 말이 넓은 대전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받쳐든 붓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도리의 귓가에 오래전 스승의 목소리가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을 움직이는 것이라던 그 말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 한마디가 어째서인지 바로 지금 가슴 한복판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대전 앞 모든 사람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한 심부름꾼이 감히 나섰다가 더 큰 망신을 산다면 그것은 곧 누명을 쓰고 떠난 스승의 이름에까지 먹칠을 하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승이 평생을 두고 일러준 그 가르침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리는 마른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그림 앞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도리는 천천히 그림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넓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나라의 체면이 이제 그 작고 여윈 아이의 가느다란 손끝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한낱 먹이나 갈던 심부름꾼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어린 것에게 무얼 맡긴단 말인가. 으뜸 화원도 못한 일을 먹이나 갈던 아이가 어찌 해낸단 말이오. 대신들의 수군거림은 차츰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치성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어차피 망신을 당할 것이라면 저 천한 아이와 함께 당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그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망가진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평생 남의 붓이나 빨아오던 자신이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붓을 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그 순간 도리의 가슴 속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두려워 말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라던 그 따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도리는 크게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받쳐들고 있던 붓 가운데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늘 화원들의 손에 쥐어주기만 하던 그 붓을 처음으로 제 손에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붓대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밤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익히고 또 익혔던 그 솜씨가 마침내 진짜 붓을 만난 것입니다. 본래 그토록 생생하던 새는 한치성이 함부로 덧그린 뻣뻣한 날개와 어지러운 구름에 가려 처참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치성이 조금 전에 칠한 먹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도리는 곁에 놓인 맑은 물 한 그릇과 깨끗한 붓 하나를 청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에 적신 붓끝으로 한치성이 덧칠한 날개와 구름을 조심스럽게 한 겹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친 새의 깃털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도리의 손길은 더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급할수록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그 어린 화공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먹이 젖은 붓끝을 따라 사르르 풀려 나가면서 가려져 있던 본래의 새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 다소곳이 앉은 살아 숨 쉬는 듯한 바로 그 새가 말입니다. 대전 안에 작은 탄성이 번졌습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망쳐놓은 그림을 도로 살려내고 있질 않은가. 먹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 그려. 되살아난 새는 처음 그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또렷하게 가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일을 그저 신기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치성이 망쳐놓은 자리에는 이제 흠집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치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천한 심부름꾼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란듯이 되돌려 놓자 그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놈 무슨 수작이냐. 본래의 그림으로 되돌려 놓은들 새를 날리지 못하면 매 한 가지가 아니더냐. 하지만 도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용히 다음 일을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도리는 깨끗한 종이 한 장을 새 그림 바로 옆에 나란히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붓에 진한 먹을 듬뿍 묻혔습니다. 이윽고 도리의 붓이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나오는 붓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힘차고 매서운 선이었습니다. 한 획 한 획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그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 것이 겁에 질려 아무 그림이나 그리는 것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종이 위에는 날카로운 발톱과 매서운 눈을 가진 한 마리의 매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매의 날개가 한 겹씩 펼쳐지고 부리가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발톱을 고추 세운 그 매는 그림 속에서 곧장 튀어나올 듯 사나웠습니다. 같은 먹과 같은 붓으로 그렸건만 어찌 이리도 다른 기운을 담아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의 몸에서 어떻게 저런 기백이 뿜어져 나오는지 보는 이들은 까닭 모를 긴장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리는 그 매를 작은 새가 앉아있는 그림 바로 곁에 가만히 가져다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전 안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가만히 앉아있던 작은 새가 사나운 매와 나란히 놓이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것 좀 보게. 작은 새가 매를 보고 잔뜩 겁에 질려 있질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당장이라도 가지를 박차고 달아나려는 것만 같네 그려. 참으로 묘한 일이었습니다. 새는 한 획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깃털 하나 자세 하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곁에 매가 나타나자 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 새가 금방이라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새가 아니라 그 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신의 얼굴에서도 슬그머니 웃음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일이 제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도리의 가슴 속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림은 보는 사람의 눈을 움직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그리려 들지 말고 보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을 그려야 한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도리는 그 가르침의 참뜻을 온몸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붓으로 새를 다시 그릴 필요도 억지로 날개를 펼쳐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는 이의 눈이 스스로 새를 날리게 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때 사신이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작 옆에 매 한 마리를 더 그렸을 뿐이 아니오. 새가 겁을 먹은 듯 보인다 한들 저 새는 여전히 가지 위에 얌전히 앉아있질 않소. 도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본래의 새 그림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리는 새의 두 발이 딛고 선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천천히 붓끝을 가져갔습니다. 대전 안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손끝을 뚫어지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화공의 붓끝이 가지에 닿을 듯 말 듯 머무는 그 짧은 시간이 모두에게는 아득하게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도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새의 발밑에 닿아있던 나뭇가지의 한 자락을 살며시 지워냈습니다. 이제 새의 두 발은 더 이상 가지에 닿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무지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발밑에 가지가 사라지자 그 새는 더 이상 앉아있는 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매를 피해 막가지를 박차고 솟구쳐 오르는 새, 바로 그 아슬아슬한 찰나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발은 허공을 딛고 작은 몸뚱이는 금방이라도 하늘 높이 날아오를 듯 했습니다. 날갯짓 소리가 작은 지저귀미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새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대전안이 그만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가 날아오른다. 그림 속의 새가 정말로 날아오르고 있어. 세상에 이런 신묘한 재주가 다 있단 말인가.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늙은 화원도 점잖기로 소문난 대신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그 새는 이제 분명 가지를 떠나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종이 위에 새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불과 1시경 전만 해도
천한 심부름꾼이라 비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가 누구의 제자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솜씨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스승이 평생을 바쳐 남겨준 것임을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거드름을 피우던 일본 사신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나라 으뜸 화공이 그린 그 새가 조선의 이름 없는 어린아이. 손끝에서 정말로 날아오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제 손으로 던진 억지가 도리어 제 나라의 그림을 초라하게 만들고 만셈이었습니다. 사신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럴 수가. 붓 한 자루로 앉아있던 새를 날아오르게 하다니. 이런 솜씨는 내 평생 본 적이 없소이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의 거만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전 한복판 모두의 시선이 이제는 비웃음이 아니라 놀라움으로 어린 도리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먹이나 갈던 천한 심부름꾼이 단 한 번의 붓질로 일본 사신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어버린 것입니다. 도리는 붓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멀리 떠난 스승을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노라고 마침내 그 그림을 세상 앞에 펼쳐 보였노라고 말입니다. 어린 화공의 눈가가 저도 모르게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대전을 가득 메웠던 탄성이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의 새는 여전히 보는 이들의 눈 속에서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새 한 마리가 온 대전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 소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일본 사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먼 길을 건너오며 사신이 품었던 자만심은 그 작은 붓질 하나의 흔적도 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신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임금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제가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림이란 솜씨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것임을 이 어린 화공에게서 배웠습니다. 사신은 자신이 가져온 새 그림조차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에 두고 가겠습니다. 저 아이의 붓 곁에 있어야 비로소 살아 숨쉬는 그림이 될 터이니 말입니다. 약속대로 저는 조선의 솜씨에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사신은 다시 한번 정중히 예를 갖추고 대전을 물러났습니다. 처음에 그 오만하던 발걸음과는 사뭇 다른 조용하고 무거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하게 들고 왔던 그림 한 폭이 도리어 조선의 이름을 드높이는 증표가 되어 대전에 남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체면을 짓밟으려 찾아왔던 사신이 도리어 빈손으로 머리를 숙이고 돌아간 것입니다. 대전에 남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모두 어린 도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어린 화공은 떨리는 걸음으로 어좌 앞에 나아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솜씨로구나. 그래, 너는 그 귀한 재주를 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기만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스승께 배웠습니다. 몇 해 전 도화서에서 쫓겨난 한 화원이 바로 제 스승이셨습니다. 그 말에 대전 안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궁에 바칠 그림을 훼손했다는 누명을 쓰고 도화서에서 내쳐졌던 그 화원을 사람들은 아직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붓끝에 혼이 깃들었다 칭송받던 그가 어이없는 누명을 쓴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화원이 남긴 제자가 바로 지금 모두의 앞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스승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은 보는 사람의 눈을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오늘 제가 한 일은 모두 스승께서 평생 일러주신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것뿐입니다. 이는 제 솜씨가 아니라 스승의 솜씨입니다. 어린 화공의 그 말에 대전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쫓겨난 화원이 남긴 어린 제자가 오늘 온 조정이 해내지 못한 일을 끝내 해냈습니다. 그것은 곧 그 화원이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니었음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한 솜씨를 길러낸 자가 어찌 그런 하찮은 짓으로 죄를 지었겠는가. 내 이제야 알겠구나. 그 화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임금은 곧 그 화원의 누명을 벗기고 잃었던 명예를 온전히 되돌려 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었으나 스승의 이름은 마침내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짓눌려 있던 한 화공의 억울함이 어린 제자의 붓끝을 통해 마침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시선이 대전 한쪽에 서 있던 한치성에게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오늘 한치성은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셈이었습니다. 천한 아이를 망신 주려 억지로 떠밀었던 일이 도리어 그 아이의 솜씨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했고 그 빼어난 솜씨가 바로 자신이 내쳤던 화원에게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으니 말입니다. 이윽고 한치성이 오래전 그 화원을 모함하였다는 사실까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치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어라 변명을 늘어놓으려 입을 열었으나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한치성에게서 으뜸 화원의 자리를 거두었습니다. 한치성은 끌려나가면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을 해치려 깊이 파놓은 함정에 끝내 제가 빠지고 만 셈이었습니다. 임금은 다시 도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를 도와서의 화원으로 삼겠다. 내 스승의 그 귀한 가르침을 부디 오래도록 이어가거라. 먹이나 갈던 어린 심부름꾼이 마침내 어엿한 화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천대받던 아이가 이제는 도와서의 당당한 화원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이 그제야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대전 안 사람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그 어린 화공을 맞이하였습니다. 선한 이의 가르침은 끝내 빛을 보았고 악한 자의 꾀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 마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 도리는 홀로 스승의 낡은 화첩을 펼쳐들었습니다. 평생을 품속에 간직해온 그 화첩 위로 어린 화공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보고 계십니까? 스승님의 가르침이 오늘 세상 앞에 마침내 날아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도리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스승이 그러했듯 이제는 자신이 그 따뜻한 가르침을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어쩐지 스승이 곁에서 가만히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윽고 종이 위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막 힘차게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